노후자금 3억 전부 날렸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베입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동산 앞에서 이 당연한 이치를 잊어버립니다. 지금이 바닥이다, 저점 매수 기회다, 이런 말에 현혹됩니다. 중국인이 지나간 자리엔 풀 한 포기 안 남는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말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38년 동안 택시를 몰았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왔습니다. 공항에서 중문까지, 서귀포에서 성산까지 이 섬 구석구석 제 발이 안 닿은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3억이었습니다. 2014년 제주도에 중국 자본이 1조 원 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공항 앞에서 손님 기다리다 보면 중국말이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죽어있던 건물들이 살아나고 호텔이 올라가고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몰랐습니다. 손님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았습니다. 기사 아저씨, 아직도 땅 없어요?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사요. 택시 핸들 잡으며 귀가 얇아졌습니다. 평생 모은 3억에 대출 2억을 보태서 5억짜리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상대로 장사하는 가게에 임대 놓으면 노후는 걱정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98%가 중국 한나라에서 온 돈이었습니다. 2017년 사드 사태 한 방에 다 빠져나갔습니다. 영주권만 따고 돈은 빼갔습니다. 차이나 머니 먹튀를 당한 겁니다. 건물 반값에 내놔도 전화 한 통 없습니다. 대출이자 갚으려고 다시 택시 핸들 잡았습니다. 올해 나이 67입니다. 새벽 콜 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남의 나라 자본의 운명을 맡기면 어떻게 되는지 뼛속 깊이 아시게 됩니다. 당신 인생에서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될 겁니다. 해시태그 1장 택시기사의 꿈. 1986년 27살에 처음 택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때 제주도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공항도 작았고 도로도 좁았고 관광객이라고 해봐야 신혼여행 온 젊은 부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가려면 꼬불꼬불한 일주도로를 2시간 넘게 달려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번듯한 리조트도 없었고 고층 호텔도 없었습니다. 한라산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귤밭이 끝없이 펼쳐진 조용한 섬이었습니다. 저는 제주시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귤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해녀셨습니다. 형제가 5이었는데 저는 막내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군대 다녀오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택시 운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회사 소속 기사로 들어갔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차고지에 나가서 차를 점검하고 공항으로 달려가서 줄을 섰습니다. 비행기가 도착하면 손님을 태우고 호텔이나 여관으로 모셨습니다.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핸들을 잡았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렸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같은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어른들이 중매를 서주셔서 만나게 됐습니다. 순박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2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고 또 3년 뒤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 얼굴 보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 월급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35세 되던 해 큰맘 먹고 개인 택시 면허를 땄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샀습니다. 차값 갚으려고 더 악착같이 뛰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컸습니다.
아들은 대학 가서 서울로 올라갔고 딸은 간호사가 돼서 제주 시내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대출도 다 갚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50대 후반이 되니까 슬슬 노후 걱정이 됐습니다. 택시 운전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60 넘으면 체력이 안 따라줍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밤길 운전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생각했습니다. 뭔가 준비를 해놔야겠다.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겠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들 부동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을 사놔라, 건물을 사놔라, 임대 수입으로 노후를 보내라.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저도 귀가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선뜻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큰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평생 모은 돈 다 날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 초반 제주도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 중국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처음엔 단체 관광객들이었습니다. 깃발 든 가이드 뒤에 줄지어 다니는 사람들. 말은 안 통해도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태우고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아, 제주도가 변하고 있구나. 2010년 제주도에서 전국 최초로 부동산 투자 이민제라는 게 시행됐습니다. 외국인이 제주도 관광시설에 5억 원 이상 투자하고 5년만 유지하면 대한민국 영주권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택시 운전하느라 바빠서 뉴스도 제대로 안 챙겨봤으니까요. 그런데 그 제도 하나가 제주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중국인이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중국 부유층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돈만 내면 땅도 살 수 있고 영주권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제주도 하나뿐이었던 겁니다. 독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몰릴 수밖에요. 소식이 중국 본토에 퍼지자마자 돈이 밀려들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 제도 하나를 통해 제주에 들어온 자금만 무려 1조 원이 넘었습니다. 1조 원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부자들이 땅 사고 집 사고 하는 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냥 택시나 열심히 몰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제주도 전체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이 결국 저한테까지 밀려왔습니다. 황금의 섬.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제주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매일 택시를 몰면서 그 변화를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공항에서 손님을 태우면 절반이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뒷좌석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쇼핑백을 잔뜩 들고 타곤 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요. 목적지를 알아듣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번역기 애플리케이션을 깔았습니다. 휴대전화에 대고 말하면 중국어로 바꿔주는 거였습니다. 그걸로 겨우겨우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편함보다 신기함이 더 컸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은 걸까? 택시 타면서 쇼핑백을 대여섯 개씩 들고 있었습니다. 면세점에서 산 화장품, 가방, 옷. 한 번에 수백만 원어치씩 쓰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 시내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중국어 간판이 늘어났습니다. 음식점, 옷가게, 화장품 가게, 중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한글보다 중국어가 더 많이 보이는 거리도 있었습니다. 마치 중국의 어느 도시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관광객만 늘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투자금도 쏟아졌습니다. 제가 택시로 손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보니까 제주도 곳곳에서 공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호텔이 올라가고
리조트가 세워지고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고 며칠 만에 지나가 보면 건물 골조가 훌쩍 올라가 있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화월드였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에 들어선 초대형 복합 리조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원래 수차례 투자 유치에 실패해서 무산 직전까지 갔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계 자본이 들어오면서 2조 원 규모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테마파크, 호텔, 카지노까지 갖춘 동부가 최대 규모의 복합 리조트가 된 겁니다. 제주 드림타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주시 노영동에 있는 초고층 빌딩입니다. 이 건물은 원래 30년 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었습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도시 흉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1조 원 넘게 투자되어 제주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 빌딩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죽은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살아난 겁니다. 이런 대형 공사가 벌어지니까 일자리가 쏟아졌습니다. 건설 현장에 인력이 필요했고 자재 납품 업체가 바빠졌고 주변 식당과 상점까지 돈이 돌았습니다. 한때 제주 경제 성장의 3분의 1을 건설 산업 하나가 책임질 정도였습니다. 경제 성장의 3분의 1이 공사판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택시 몰면서 실감했습니다. 손님이 늘었습니다. 콜이 쉴 새 없이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공항에서 한두 시간씩 기다려야 손님을 태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리자마자 바로 다음 손님이 있었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하루 매출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제주도 전체가 흥청거렸습니다. 어디를 가나 활기가 넘쳤습니다. 공항은 터질 듯 붐비고 도로는 차로 꽉 막히고 식당마다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주살이 열풍까지 더해졌습니다. 육지에서 사람들이 밀려들었습니다. 도시의 빡빡한 삶에 지친 사람들이 바다 보이는 집에서 카페 하나 차리고 여유롭게 살겠다는 꿈을 품고 왔습니다. 연예인들도 제주살이를 한다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게 또 유행이 됐습니다. 국제학교 붐도 터졌습니다. 영어 교육에 목숨 거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해외 유학 보내느니 차라리 제주에 집 사고 국제학교에 넣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집값도 오르고 교육도 해결되니까 일석이조라고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제2공항 개발이라는 초대형 호재까지 겹쳤습니다. 발표가 나오자마자 공항 예정지 주변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전국의 투기 세력들이 너도나도 제주 땅에 달려들었습니다. 이 호재들이 전부 동시에 폭발한 결과가 어땠냐면요. 2016년 제주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이 25%를 찍었습니다. 전국 평균의 5배였습니다. 1년에 25%가 오른 겁니다. 바다 조망되는 아파트는 분양 공고 뜨자마자 즉시 완판됐습니다. 분양가는 서울 바로 다음 전국 2위를 자랑했습니다. 제주도가요. 서울 다음으로 아파트가 비싼 지역이 됐습니다. 땅 한 평 없으면 바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졌습니다. 집값은 영원히 오른다는 불패 신화가 섬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너도나도 은행에서 대출을 끌어다가 부동산을 사들이는 광풍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그 광풍 속에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쉴 새 없이 말했습니다. 형,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사. 집값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 뭐라도 사놔. 택시 손님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사 아저씨, 아직 땅 없으세요? 저도 요번에 제주 땅 샀어요. 이 정도 상승률이면 몇 년만 갖고 있어도 대박이에요. 처음엔 남의 말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만 바보 아닌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통장에 3억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얼마 안 됩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낮습니다.
그럴 바에야 부동산을 사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내한테 의논했습니다. 아내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집 사고 땅 사고 하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부동산 시장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결단. 2014년 여름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문을 처음 열었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제주시 연동에 있는 작은 중개업소였습니다. 택시 몰다가 점심시간에 잠깐 들렀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니까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사무실 안에 중년 남자가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저는 쭈뼛쭈뼛했습니다.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투자 좀 알아보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중개사가 대뜸 물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되세요? 3억 정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중개사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3억이면 좀 부족하시네요. 요즘 제주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대출을 좀 받으시면 괜찮은 물건 보실 수 있어요. 대출이요? 네, 요즘 다들 그러세요. 자기 돈만 가지고 사는 사람 없어요. 레버리지를 쓰셔야 해요. 집값이 1년에 25%씩 오르는데 대출이자가 몇 퍼센트겠어요? 4%, 5%밖에 안 해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25% 상승, 5% 이자, 20% 남는 장사라는 뜻이었습니다. 레버리지. 처음 듣는 단어였지만 뭔가 있어 보였습니다. 중개사가 컴퓨터를 켜더니 매물을 보여줬습니다. 제주시 외곽에 있는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꼬마 빌딩이라고 했습니다. 1층에 중국인 관광객 상대로 기념품 파는 가게가 들어와 있고 2층에 식당이 있고 3층은 공실이라고 했습니다. 매매가 5억 원이었습니다. 5억이요? 저는 3억밖에 없는데요. 중개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2억 정도 대출 받으시면 되잖아요. 건물 담보로 대출 나와요. 이자는 월세로 충당하시면 되고요. 지금 1층 월세가 250만 원, 2층이 150만 원, 합치면 400만 원이에요. 대출이자 내고도 남아요. 종이에 계산을 해줬습니다. 대출 2억, 금리 5%면 이자가 월 83만 원 정도. 월세 400만 원 받으면 이자 내고 300만 원 넘게 남는다. 1년이면 3,600만 원. 거기다 건물값이 오르면 시세 차이까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솔깃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평생 빚이라고는 개인 택시 살 때 받은 차값 대출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10년에 걸쳐 악착같이 갚았습니다. 2억 대출이라니 상상이 안 됐습니다. 중개사가 재촉했습니다. 사장님, 이 물건 어제도 다른 분이 보고 가셨어요. 곧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안 잡으시면 후회하세요. 저는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아내한테 말했더니 아내도 고민이 된다고 했습니다. 2억을 빚지는 게 맞냐? 잘못되면 어떡하냐? 하지만 다들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만 안 하면 바보 아니냐? 말이 뱅뱅 돌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 사이에 택시 손님들한테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부동산 사시는 분들 많아요? 손님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안 사는 사람이 바보예요. 지금 이 시점에 안 사면 평생 못 사요. 선배 기사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형, 요즘 땅 샀어요? 선배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작년에 서귀포 쪽에 땅 좀 샀어. 벌써 30% 올랐어. 자네도 빨리 사. 뭐든 사나. 사방에서 사라, 사라 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는데 비관론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맨날 폭락한다, 폭락한다 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말 들으면 평생 집 못 사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그 물건 아직 있어요? 중개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있어요. 사장님 오실 줄 알았어요. 계약서를 썼습니다. 3억은 제 돈으로 내고 2억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잡히니까 대출이 나왔습니다. 금리는 5.2%였습니다. 월 이자가 87만 원 정도. 등기 이전이 끝나고 건물주가 됐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건물주라는 타이틀이 생겼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뿌듯하면서도 두근거렸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건물주야.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러게, 꿈만 같네. 노후에 걱정 없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위태로운 호황. 건물을 산 뒤로 생활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매달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1층 중국인 기념품 가게에서 250만 원, 2층 식당에서 150만 원. 합치면 400만 원이었습니다. 대출이자 87만 원 내고도 313만 원이 남았습니다. 택시 몰면서 버는 돈에 더해서 매달 300만 원 넘게 추가 수입이 생긴 겁니다.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임대 수입의 맛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겠네. 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진작 살걸. 2015년이 됐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산 건물도 시세가 올랐다고 했습니다. 중개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사장님 건물 시세가 6억 가까이 가요. 1년 만에 1억이 오른 거예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5억에 산 건물이 6억이 됐다. 내 돈 3억 넣었는데 1억이 생겼다. 33% 수익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비슷했습니다. 택시 선배가 그랬습니다. 나도 작년에 산 땅이 50% 올랐어. 역시 제주도야. 중개사도 그랬습니다. 사장님 판단이 정확했어요. 지금 제주 부동산 안 산 사람들은 다 후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저는 조금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층 세입자인 중국인 기념품 가게 사장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월세 계약 갱신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통역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 말이 요즘 중국에서 제주도로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 때문이라고. 5억 투자하면 영주권 준다고 해서 중국 부자들이 미쳐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중국 정부가 해외 송금 규제를 언제 강화할지 몰라요. 그리고 한중 관계가 나빠지면 갑자기 끊길 수도 있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그때 다른 불안 요소도 있었습니다. 제가 산 건물의 3층이 공실이었습니다. 처음 살 때부터 비어 있었는데 1년이 지나도 세입자가 안 들어왔습니다. 중개사한테 물어봤더니 요즘 제주도에 상가가 너무 많이 생겨서 공급 과잉이라고 했습니다. 공급 과잉이요? 네, 사장님 건물만 3층이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제주도 전체적으로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호텔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중국 관광객이 많아서 괜찮은데 좀 걱정되긴 해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당장 1층, 2층에서 월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3층은 언젠가 세입자가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2016년이 됐습니다. 제주 아파트값 상승률이 25%를 찍었습니다.
전국 1위였습니다. 제 건물 시세도 7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2억이 생긴 겁니다. 주변에서 더 사라고 부추겼습니다. 사장님, 건물 하나 더 사세요. 레버리지 더 당기시면 부자 되세요. 지금 안 사면 후회해요. 솔직히 솔깃했습니다. 건물 하나 더 살까? 이번에는 더 큰 거. 10억짜리 건물을 대출 끼고 사면 어떨까?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값이 이렇게 계속 오를 수 있나? 제주 주민들 소득 수준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 호황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택시 몰면서 제주도를 구석구석 다녔습니다. 관광지 주변에는 새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섰습니다. 호텔, 리조트, 펜션, 상가. 공사 중인 현장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공급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 제 건물 1층 세입자의 손님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버스로 우르르 몰려와서 밥 먹고 쇼핑하고 가는 구조였습니다. 만약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장밋빛이었습니다. 제주공항은 매일 인파로 푹 적였습니다. 중국말이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월세는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건물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불안함은 있었지만 무시했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그렇게 2017년이 됐습니다. 사드. 2017년 3월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택시를 몰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일명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사드가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군사 무기 관련 뉴스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라디오 소리를 배경음악처럼 듣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이상한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공항에서 줄 서서 손님을 기다리는데 평소보다 중국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냥 느낌이 그랬습니다. 중국말이 덜 들렸습니다. 단체 관광객 버스도 적어 보였습니다. 선배 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형, 요즘 중국 손님 좀 줄어든 것 같지 않아요? 선배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느꼈어. 사드 때문인가 봐. 중국에서 한국 여행 금지시켰다더라. 한국 여행 금지요? 응, 중국 정부에서 단체 관광 전면 금지시켰대. 사드 배치한 거 보복한다고.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을 전면 금지시켰다고 했습니다. 한국 연예인 출연 금지, 한국 게임 서비스 금지, 한국 기업 영업 제한. 전방위적인 경제 보복이었습니다. 한류 금지령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중 관계가 얼어붙었습니다. 공항에서 체감됐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에는 비행기 한 대 도착하면 중국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 숫자가 절반도 안 됐습니다. 택시 콜도 줄었습니다. 전에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손님이 있었는데 이제는 1시간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제 건물 1층 세입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념품 가게 사장이었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다음 달부터 월세를 못 내겠어요. 손님이 너무 없어요. 중국 관광객이 안 와요. 이대로면 가게 문 닫아야 해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월세를 좀 깎아주시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어떡해요?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남았잖아요.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돈이 없어요.
협상을 했습니다. 월세를 2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깎아줬습니다. 100만 원을 깎아준 겁니다. 한 달 뒤 2층 식당 사장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단체 관광객이 끊기니까 손님이 없다고, 월세를 깎아달라고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깎아줬습니다. 월세 수입이 확 줄었습니다. 원래 400만 원 받던 게 250만 원이 됐습니다. 15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대출이자 87만 원을 내면 163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플러스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2017년 하반기 1층 기념품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그냥 나갔습니다. 보증금 포기하고 야반도주한 겁니다. 새 세입자를 구해야 했습니다. 중개업소에 내놨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중개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세입자가 안 들어와요? 중개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제주도가 난리예요. 중국 관광객이 끊기니까 상가들이 다 비어가고 있어요. 공실이 너무 많아요. 세입자 찾기 힘들어요. 그렇게 1층이 빈 채로 2018년이 됐습니다. 2층 식당도 장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월세를 더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깎아줬습니다. 월세 수입이 70만 원이 됐습니다. 대출이자가 87만 원인데 월세가 70만 원. 매달 17만 원씩 손해가 났습니다. 제 돈으로 이자를 메워야 했습니다. 택시 몰아서 번 돈으로 중국 자본 1조 원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저한테까지 밀려온 겁니다. 차이나 머니 먹튀. 그 말이 실감났습니다. 추락.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도는 계속 내리막이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 한중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단체 관광 금지 조치는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완화되더라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중국 본토에서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헝다그룹을 필두로 중국 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줄줄이 부실 위기에 빠졌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중국 부유층들이 해외 투자에 나설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제주도로 들어오던 중국 자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2023년 중국인 투자액이 290억 원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호황기 연평균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영주권만 따고 돈은 빼간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5억 투자해서 영주권 받고 5년 지나면 돈 빼내서 본국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영주권은 내줬는데 돈은 못 받은 셈이었습니다. 먹튀였습니다. 중국 자본으로 추진되던 대형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멈춰섰습니다. 제주 헬스케어 타운은 8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서귀포 예래단지는 10년째 유령 단지로 남아 있습니다. 한때 제주의 미래를 상징하던 프로젝트들이 흉물이 됐습니다. 저도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2019년 2층 식당마저 문을 닫았습니다.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더 이상 장사가 안 된다고, 죄송하다고, 보증금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건물 전체가 텅 비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공실이 됐습니다. 월세 수입 제로, 대출이자 87만 원은 매달 내야 했습니다. 전부 제 돈으로 중개업소의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힘들어요. 제주도 상가 공실률이 너무 높아요. 이 동네만 해도 빈 건물이 수두룩해요.
월세를 확 낮추시면 모를까? 얼마나 낮춰야 하는데요? 1층 기준으로 50만 원 정도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0만 원이요? 원래 250만 원 받던 데를? 지금 시장이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50만 원의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1년 반 만에 겨우 1층에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한 달 50만 원. 대출이자 87만 원, 월세 50만 원. 매달 37만 원 적자였습니다. 택시를 더 열심히 몰았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핸들을 잡았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하루 14시간, 15시간씩 운전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했습니다. 밤길 운전이 무서웠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몸이 안 좋아 보여. 좀 쉬어. 쉴 수가 없어. 이자 내야 해. 건물 팔아버리면 안 돼? 누가 사? 지금 부동산 시장이 엉망인데. 건물을 팔려고 해봤습니다.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호가를 5억으로 잡았습니다. 산값 그대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가격을 더 낮추셔야 해요. 5억은 무리예요. 얼마나 낮춰야 하는데요? 4억이면 관심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4억이요? 저는 5억에 샀는데 1억을 손해봐야 한다고요? 지금 시세가 그래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호가를 4억 5천으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4억으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안 팔렸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해외여행이 막히니까 제주도가 반짝 특수를 누렸습니다. 육지 사람들이 제주도로 몰려왔습니다. 국내에서 갈 수 있는 유일한 여행지였으니까요. 잠깐 희망이 생겼습니다. 관광객이 늘면 상권이 살아나지 않을까? 세입자를 더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건 신기루였습니다. 코로나 특수는 바가지 요금과 낮은 서비스 질만 부각시켰습니다. 제주에 갈 바에야 차라리 일본 간다. 이런 말이 퍼졌습니다. 엔데믹이 오자 사람들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2023년부터 제주 관광객이 급감했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가 4년 만에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년 대비 18%가 빠진 거였습니다. 제 건물 1층 카페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3년 만에 또 공실이 됐습니다. 이제는 월세 50만 원도 받기 힘들어졌습니다. 바닥 없는 추락. 2024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파트 값이 4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40개월 넘게 단 한 번도 반등 없이 떨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아파트 값과 땅값이 동시에 떨어지는 유일한 지역이 됐습니다. 경매 시장은 더 심각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제주 경매 낙찰가율이 40%대였습니다. 전국 꼴찌였습니다. 감정가 1억짜리 집이 4천만 원에도 안 팔린다는 뜻이었습니다. 10건 중 8건이 유찰됐습니다. 제주시 어느 신축 아파트 단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25세대짜리 단지인데 분양에 성공한 게 딱 한 세대였다고 합니다. 나머지 424세대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고.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출 원금 2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매달 이자 87만 원을 꼬박꼬박 내고 있었습니다. 월세 수입은 제로. 전부 제 돈으로 메우고 있었습니다. 3년치 이자만 해도 3,120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이자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연장 심사를 해야 한다고.
담보 가치가 떨어져서 추가 담보나 일부 상환이 필요할 수 있다고. 추가 담보요? 저한테 뭐가 있어요? 그럼 원금 일부를 상환해 주셔야 해요. 얼마나요? 5천만 원 정도요. 5천만 원.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통장에 남은 돈은 몇백만 원 뿐이었습니다. 건물을 팔아야 했습니다. 안 팔리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중개업소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얼마에 내놓으면 팔릴까요? 중개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지금 시장에서 3억 5천이면 관심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3억 5천이요? 저는 5억에 샀어요. 1억 5천을 손해보라고요? 지금 안 파시면 더 떨어져요.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3억 5천에 팔면 대출 2억 갚고 남는 게 1억 5천이었습니다. 원래 투자한 3억에서 1억 5천이 날아가는 거였습니다. 반토막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낸 이자까지 생각하면 2억 가까이 손해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 38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택시 몰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 그게 다 날아가는 거였습니다. 아내한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뒤척였습니다. 어디서 잘못된 걸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그때 손님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사 아저씨,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해요. 중개사가 했던 말. 오늘이 제일 싼 날이에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진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호황이 영원할 거라고 믿은 게 잘못이었습니다. 98%가 중국 자본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결정 하나에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알았어도 무시했을 겁니다.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주변에서 다들 사라고 하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은 겁니다. 2025년 건물을 팔았습니다. 3억 2천에 호가보다도 더 깎였습니다. 급하게 팔아야 했으니까요. 대출 2억 갚고 남은 돈 1억 2천만 원. 원래 3억 넣었으니까 1억 8천만 원을 잃은 겁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2억 넘게 날렸습니다. 11년 동안 모은 돈이 4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내가 울었습니다. 말없이 울었습니다. 다시 핸들을 잡다. 2026년 3월입니다. 저는 다시 택시를 몰고 있습니다. 67살.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옵니다. 38년 전과 똑같은 생활입니다. 달라진 건 몸입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립니다. 눈이 침침해서 밤길 운전이 무섭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뛰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대여섯 시간만 지나도 온몸이 쑤십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요. 통장에 남은 돈은 많지 않습니다. 건물 팔고 남은 돈으로 대출 이자 내고 생활비 쓰다 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들한테 손 벌리기 싫습니다. 아들도 먹고 살기 빠듯합니다. 서울에서 전세 살면서 아이 둘 키우고 있습니다. 딸은 간호사인데 월급이 많지 않습니다. 본인 생활하기도 바쁩니다.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놨던 3억. 그게 다 날아갔습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돈. 자식들한테 조금이라도 남겨주려고 아끼고 아꼈던 돈.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중국인이 지나간 자리엔 풀 한 폭이 안 남는다는 말.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가끔 예전에 제 건물이었던 곳을 지나갑니다. 택시 몰고 그 앞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공실입니다. 제가 판 뒤로 새 주인이 세입자를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나가 보면 불이 꺼져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어둡습니다. 제주도 곳곳이 그렇습니다. 임대 현수막이 걸린 상가들, 불 꺼진 카페들, 문 닫은 식당들, 공사가 멈춘 건물들, 한때 황금의 섬이라 불리던 곳이 이렇게 됐습니다.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2022년부터 제주도 인구가 순유출로 돌아섰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20대, 30대가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제주살이를 꿈꾸며 왔던 사람들도 떠났습니다. 카페 차리고 여유롭게 살겠다던 사람들, 현실을 깨닫고 짐을 쌌습니다. 바가지 물가, 취업난, 불편한 교통. 꿈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도 떠날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육지로 가서 살까? 서울에 있는 아들 근처에라도 가서 살까? 하지만 이 나이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주에서 태어나서 제주에서 늙었습니다. 이 섬이 제 고향입니다. 요즘도 가끔 손님들이 부동산 이야기를 합니다. 기사 아저씨, 지금 제주 부동산 바닥 아니에요? 지금 사면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그럽니다. 바닥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지 마세요. 칼이 바닥에 완전히 떨어져서 멈춘 걸 확인하고 나서 주워도 늦지 않아요.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38년 동안 택시를 몰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지름길처럼 보이는 게 꼭 지름길이 아닙니다. 빨리 가려다 사고 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이런 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들 산다고 따라 사면 안 됩니다. 내 형편에 맞는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차분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남의 나라 돈에 기대지 마십시오. 그 돈이 언제 빠져나갈지 모릅니다. 외부 자본의 운명을 맡기면 그 자본이 떠나는 순간 끝입니다. 제주도가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중국 자본 1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의 98%가 중국 한 나라에서 온 돈이었습니다. 사드 사태 한 방에 다 빠져나갔습니다. 영주권만 따고 돈은 빼갔습니다. 차이나 머니 먹튀였습니다. 남은 건 빚더미와 빈 건물과 떠나는 사람들 뿐입니다. 저는 2억 넘게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제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으십시오. 부동산이 영원히 오른다는 말 믿지 마십시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말 믿지 마십시오. 다들 산다고 따라 사지 마십시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지 마십시오. 칼이 바닥에 떨어져서 완전히 멈춘 걸 두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주워도 늦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의 작은 방패막이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또는 제 이야기를 듣고 느끼신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경각심이 될 수 있습니다.